우리 서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그런데 우리 그 가오서원이 여기에 있어서 서원을 알게 된 겁니까? 근데 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서원이 몇 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서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우리 서원처럼 이런 행사를 하는 서원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원이 600개 내지 700개가 있다 그럽니다. 600개 내지 700개. 진주만 해도 한 30개 되어요. 그러나 우리 진주에서도 서원에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오서원밖에. 그 정도로 서원이 숫자는 많고는 한데 서원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한 10몇 년 전부터 이 많은 서원들을 활용을 하자 이래 가지고 서원 중에서도 문화재가 있는 서원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서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첨이 되면 돈도 조금 보내주고 그래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오서원은 올해가 7년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해까지 행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또 많은 서원에서 그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는 데에서 뭐 몇 프로 정도까지 합격을 시켜서 그리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서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7년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원이 과연 뭐 하는 곳일 것 같아요? 이 서원이 생긴 것은 지금부터 500년쯤 되었어요. 서원이 생긴 것은. 거의 500년이 되었고, 그때부터 서원이 뭘 했느냐 하면 지금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여러분들 선조들은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서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시내 가면 항교라고 있어요. 항교에서 하고 그리고 그 항교에서 그 세계는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에 있었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 한 개만 있었어요. 성균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는 다 서당, 서원, 항교, 서울 그 성균관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방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잘하는 사람 대학교 가고 또 서울도 가고 그렇죠. 옛날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학교하고 서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당은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과정이에요. 유치원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서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른들도 동네에 학교가 많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도 배우고 그래요. 그런데 항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저 서울에 성균관에 가가지고 배우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서원하고 서당은 사립기관입니다. 사립. 그 다음에 한교하고 성균관은 공립이에요. 공립. 나라에서 진주시에서 진주 한교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수가 내려오고, 그래야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당하고 서원은 집안에서 보통, 아니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설립을 해서 교육을 그리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원이나 서당이 옛날에 여러분들 선조들이 공부했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교하고 학교하고 서원하고 비교를 하면 공립하고 사립의 차이도 있지만은, 지금 이거 좀 벗을게요. 저도 2번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학교하고 서원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학교는 공부만 배워줘요. 공부만 가르치고 지식만 습득을 하는 데고,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만 해요. 그런데 서원은 교육도 하고 또 성인을 제사도 모셔요.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기능하고 교육을 하는 기능 2가지가 서원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당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서원하고 한교하고 저 위에 성균관에는 제사를 모시는 기능하고 공부를 하는 2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옛날처럼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당이나 서원에서 공부는 안 하지만은 그런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서원이라는 데는 반드시 어느 누구를 한 사람 이상 또 여러 사람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제사를 모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가오서원에는 누구를 모시는지 압니까? 이 가오서원에는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예, 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님을 모셔요. 저 충의사에 가면 충의사라는 사당이 있고, 또 요쪽에 보면 또 사당이 하나 있어요. 요쪽에 있는 거는 종가 뒤에 있는 것은 부조묘라 그래요. 부조지전이라 그러고, 저쪽에 있는 충의사는 유림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모여서 제사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충의사는 일반 분들이 참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조묘는 종손이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제사를 모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분들이 돌아가시면 4대 봉제사를 하거든요. 4대가 넘어가면 제사를 안 지내요. 어떤 집은 2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4대 봉제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주를 돌아가시면 모셔가지고 4대 동안 모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 한 대 모시고, 그 다음에 손자 한 대 모시고, 증손이 모시고, 그래 고손이 그래가 4대까지 모시는데, 그 4대를 모시고 나면 이 신주는 산소에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묻어요. 묻어가지고 그 신주를 없애고, 그분은 이제 시사로 나가는 거예요. 4대 제사를 지나면 시사로 나가거든요. 그럼 시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이 올라가가지고 4대를 지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국가에서 아주 공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임금이 이런 분은 영원히 제사를 모셔야 된다. 신주를 갖다가 4대를 마치고 묻지 말고 신주를 보관하면서 그 상향에 평생 모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종손이 계속해서 모시고 있어, 저 사당을. 그래, 그 사당을 불천집이라 그래요. 불천이 사당이라 그러는데, 또 부조묘 사당이라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신주를 옮기지 않고 거기에 딱 놔두고 4대고 10대고까지 계속 모시라는 그런 사당이에요. 그래서 저 사당은 요쪽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요쪽 사당은 후손들이 모시고 저쪽의 사당은 유림들이 모시고 그래요. 그래서 요도 보면 요 사당에는 돌아가신 날 모시는 거예요. 기제사를 모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농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을 6월 19일 11월 19일 돌아가신 날 항상 모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시는 사당인데 그런 사당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오서원은 여하튼 옛날 교육기관이고 모시는 분은 충의공 농보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농보 선생님이 물론 여기에 뭐 우리 해주정가하고 대부분 관계가 있는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하만조씨도 계시고 또 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쭉 이리 위로 가다 보면 거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만조씨하고도 결혼을 말고 진주하시하고 몇 군데 성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몇 자만 올라가면 대부분 그 어떤 연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주정가의 충의공 농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로 가면 다 이렇게 관계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제 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은 지한테는 14대 할아버지입니다. 저 이장님한테는 12대 할아버지입니다. 이장님한테는. 그런데 이 충의공 농보 선생께서 선생까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참 잘하셨던가 봐요. 어려서부터 5살 때 시도 짓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다 합격을 하고 23살 때, 24살 때 문과급제를 해요. 문과급제라는 건 지금으로 비교하면 고등고시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이런 고시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고시가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가 있고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인원도 작지만은 그 뽑는 인원도 1년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1년에 30명이 아니고 몇 년마다 뽑는데 한 번 뽑을 때 33명을 뽑아요. 정확하게 33명을 뽑아요. 그걸 2년마다 어떨 때는 4년마다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구도 작았지만은 굉장하게 그 당시에 문과급제를 했다 하면 다 컴뱃을 하게 돼요. 그래가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이래서 문과급제를 24살 때 해가지고 24살 때 바로 공무원, 직업을 먹고 공직에 취업이 돼요. 그리고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처음에는 서울시청에 있었어요. 서울시청에. 한성부라는, 한성부가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에 계시다가 이분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저 지방간직을 원했어요. 저 한경도 이북 쪽에 거기에 간직을 원해서 한경도 북평사로 가요. 북평사. 북평사라는 것은 그 한경도에 그 병마병사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경도에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전부 다 통솔하는 대장의 평사로 갑니다. 보장하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린 나이에 보장을 갔어요. 그래 가서 그때가 우리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알지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롭힌 그런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요. 저 남해 가면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어령에 가면 각재호 장군이 있고요. 저 진주에 가면 김시민 장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이북에 충의공 농부 할아버지 장군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제 장군인데 그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과 급제를 한 거는 그보다 더 2해 앞에 급제를 했어요. 아니, 2해가 아니고 몇 년 앞에 했죠. 24살 때 했어요. 하고 24살 그 해에 서울시청에 계시다가 그 다음 해에 25살 되는 해에 한경도 북평사가 돼요. 그러다가 한경도에서 북평사직을 이렇게 한 2, 3년 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임진왜란이 이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이 우리나라는 그때 군인이 거의 없었어요. 선조 때 거의 군인이 없고 그냥 뭐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주 태평성대가 2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외세에 침범도 하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고 거의 군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양반하고 상놈이라 하는 이 어떤 제도가 아주 철저한 때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일도 안 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어만은 안 좋게 보면은 양반이 상놈 덩어리에 빨대를 꼽아 놓고 빨아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 놈들이 그걸 간첩을 보내가지고 한 4, 5년 전부터 한국을 칠라 하니까 조선을 칠라 하니까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그 일본 그 대통령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4년이 되었어요. 4년이 되면서 그 4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저 중국까지 칠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밑에 그 간첩들을 수백 명을 한국에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실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92년도 4월 13일입니다. 음력 4월 13일 날 부산으로 17만 군대가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부산을 이렇게 침범을 하고 부산성이 함락되고 그 뒷날 동래성이 함락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올라가도 그렇게 빨리는 못 올라갔을 거예요, 서울에. 그런데 서울을 19일 만에 올라갔어요. 19일 만에. 중간에 전투가 한 번 있었어. 대한민국에는 군대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군대가 조금은 있었어요. 저 여진족을 몰아내던 신립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선조가 전국의 그 군인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립장군이라는 장군한테 다 붙여가지고 저 문객 세제에 가가지고 막아야 되는 문객 세제. 문객 세제 알지요? 저 경북으로 올라가면 큰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요새예요. 사람 몇 명이 100명이 요래가지고 몇천 명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막으라 했는데 신림장군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왜 안 했느냐 하면 그걸 안 하고 저 충주라는 그 당금대에다가 이 방어선을 쳐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신림장군은 기마병의 장군이에요. 기마병.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그 장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는 또 산에서는 전쟁이 안 돼요. 산에서는. 그 조령에서는 전쟁은 안 되니까 사실은 뭐 말을 안 탄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 기마병을 이끄는 대장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작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 되고 당금대에서 뒤에 이제 이 배수들을 치고 이제 막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전멸이 됐어. 일본군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19일 만에 이렇게 한장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을 타고 그냥 막 걷고에다가 바로 올라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서울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선조가 그 당시에 임금이 이제 선조 대왕이 19일 만에 서울 올라가기 이틀 전에 궁궐을 비우고 다 그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일해가지고 평양으로 그 갔어요. 평양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평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수 아주 날쌘 장수 세 사람을 보내면서 거기에 몇만 명씩 붙여가지고 17만 내지 한 20만 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장수 중에서 그 가등청정이라고 있어요. 일본 말로 하면 가토 기요마사라고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억센 장군인데 이제 장수 서에서 한쪽은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한쪽은 바로 경부선 쪽으로 올라오고 한쪽은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서울에서 딱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원래 작전은 궁궐을 딱 포위를 하고 선조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원래 일본 놈 저놈아들은 지금 일본 놈이라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2배쯤 돼요. 인구는 한 3배쯤 될 거예요. 3배까지는 안 되거든요. 한 2배만 안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섬 안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성들이 모여가지고 성들끼리 성주가 있어요. 성주가 있어가지고 성주가 여러 수백 명이에요. 그런 성끼리 싸우고 또 성을 빼뜨리고 이래가지고 영토를 늘려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성을 갖다 수십 년간 전투를 한 그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고로 이겼어요. 전체 통일을 했어. 여러 수백 개의 성을 다 무찌르고 통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본 놈들은 성주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암성이다, 이반성이다 이래가 서로 안 싸웁니까? 그럼 성주만 타기를 잡으면 자동적으로 항복을 해요. 그 용암 이장이 성주라고 치면 일반성에 민장이 성주인데 싸워가지고 이긴다 아닙니까? 그럼 그 일반성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항복을 하고 같은 용암 성민이 되어버려요. 그런 문화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할 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주끼리 싸워가지고 하나가 항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한다든지 딱 그렇게 해버려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조만 이리 딱 잡으면 다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일본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까 선조는 평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하게 되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러자 이제 또 거기에서 서울에서 이제 장수 서희가 하나는 함경도로 올라가고 하나는 선조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중간으로 한번 올라가고 서해안 쪽으로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져서 서울에서 그러면서 이제 함경도 쪽으로 올라간 장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토기요마다 제일 억센 장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올라가고 선조를 잡으러 또 평양으로 가요. 평양으로 가니까 선조가 또 없는 거예요. 신의주로 올라가 있어. 신의주로 올라가가지고 평양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군에서는 더더욱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상황이 났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요 옥포 쪽에 여기에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총 한 40번쯤 싸웠는데 전부 다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이 제일 첫 전투가 옥포 전투입니다. 옥포에서 대성을 하고 완전히 일본에서 여하튼 온 해군들 다 전멸시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부터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어. 제일 첫 번째 의병이 일어난 데가 요 가까운 어령의 각제우입니다. 각제우. 각제우 이병장이 요 어령 지역을 해가지고 요 마산 요쪽을 해가지고 이병을 모아가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주 이래가지고 일하고 저 이제 한경도에는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켰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28살밖에 안 됐어. 28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 의병들이 우병을 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합심해가 모았어. 우리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았는데 그 의병들이 전부 다 농부 할아버지를 의병장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28살밖에 안 된 정말 그 의병장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도지사 하시던 분도 그 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키고 이 할아버지를 이병장을 하라고 다 초대를 하신 겁니다. 의병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이 운동부 할아버지께서 나이는 어리고 하시지만은 굉장한 어떤 실력이나 아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계시면서 그 정도로 신방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이제 농부 할아버지가 거기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도 우리 지도를 보면 저 한경도 쪽에는 아주 서울에서 먼 지역이고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돼가지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지역이라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 그 당시에는 남북으로 안 갈 리가 있고 조선 밑에 전부 다 안 있었습니까? 있었고, 남북으로 갈린 거는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몇 년 전에 갈렸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해방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1948년에 이게 해방이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해방이 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45년도에 일본군들이 이리 나가고 3년 동안은 남쪽에는 미군들이 봐가 우리를 다스렸고 북쪽에는 소련군들이 봐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가 남북으로 관련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4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되다가 50년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6.25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남북이 전부 다 하나고 서울에서 전 지역을 조선시대 때 다 통제를 했는데 유독 통제가 안 되는 데가 한경도입니다. 저 위에는. 그 위에는 조정에서 뭔가를 지시가 내려가도 안 따라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진족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 보면 두만강을 이리 경계해가지고 그 위에 여진족들이 쭉 살고 있었는데, 여진족들이 내려와 점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남쪽에는 외국들이 많이 와가지고 노락질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여진족들이 야는 엄청나게 출몰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됐어. 안 되고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초기 때 이제 김종서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김종서 장군이 그 육진을 정벌을 해가지고 나라는 그렇게 딱 지도는 되어가 있는데도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도 여진족이 많이 출명을 해가지고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락하지 않았어. 그러나 거기를 갖다가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락하니까 범죄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 기양을 글로 보내가지고 신원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니가 가서 살 것도 뭐 죄를 면책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은 사람들이 몇백 년이 흘러나온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억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책에도 다 나오는데,
국경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국세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여하튼 그 토족 세력들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기합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항복을 해가 투항을 해버려요. 그런 정도로 그 함경도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함경도에서 여하튼 가등청정이 서울을 함락하고 그 위에까지 전부 다 함락을 시켰어요. 함락을 시키는 것도 올라가니까 국세필, 국경이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 놈들한테 투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다 뺏긴 겁니다. 거기 함경도가. 그런데 이제 이순신 막 바꿔서 일어나니까 여기도 농포 할아버지께서 충의공 농포 정무부 선생께서 휴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700명 모였다가 1000명 모였다가 이런 과정에서 농포 할아버지가 이병장으로 추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동네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오면 오대를 지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전투만 4번을 벌렸어. 근데 작은 거 2개 하면 6개 정도쯤 전투를 벌렸는데 전투를 벌릴 때마다 100전 100승 6번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가토 기요마사가 길주성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포진을 이제 싸우다 보면 지니까 자기들은 병사 군대 수는 많은데도 갈 때마다 지거든요. 이 가다 보면 이 숨어가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은 숫자만 많았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겁을 먹고 길주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주성에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농부 할아버지가 길주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러다가 그리고 여하튼 뭐 성을 막아버리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첫째는 식량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리 없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밑에 있는 왜군들 여러 수만 명이 길주성을 구축을 해가고 그래가 와가지고 기후 도망가다시피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거기 함경도가 평정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6.25 때는 낙동강만 이렇게 놔두고 낙동강 밑에 부산만 놔두고 다 함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함경도 쪽하고 위에 신의주 쪽에 거기만 놔두고 다 함락이 다 됐었어요. 함락이 다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니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일본 놈들은 날씨가 추울 것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계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 생각은 1592년도 4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한 6개월 전투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이기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이순신한테 막히고 박지하한테 맡기고 요 김덕령 장군한테 뭐 이렇게 다 맡기고 또 함경도까지 다 빼들어 먹었던 것을 할아버지가 전부 다 탄환시키지라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 선조 대왕이 명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명나라로 자기는 어차하면 그냥 뭐 망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원군이 내려왔어요. 명나라에서 이제 원조가 내려와가지고 그래가 일단은 전쟁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92년 4월 13일 날 발발해가지고 93년 한 10월까지 그때까지 전쟁을 하다가 그때부터 딱 휴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명나라에서 일본하고 회담을 해서 우리를 쏙 빼고 우리는 약자니까 뺐다는 이야기죠. 빼가지고 휴전을 하자 이래가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는데
일본 군들은 전부 다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울산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두둔을 해가지고 몇 년간 있었어요. 3년을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제 조그만 전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1597년에 다시 또 전쟁이 붙어요. 그걸 정유재란이라 하는데, 근데 그 전쟁을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제 조약이 깨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명나라하고 일본 놈들이 깨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다시 전쟁이 되었죠. 그러다 98년도에 일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대통령이 죽어요. 그 죽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명분도 잃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임진년에 올라와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패배한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20일 만에 서울도 함락시키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맞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하는 바람에 이제 도망을 가고 일본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라고 있어요. 노량해전. 거기에서 이순신이 총을 맞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우리 그 추이공 농부 할아버지 그분을 모시는 여기 서원입니다. 가오서원이 서원이고 그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28살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한참 여러 배설을 많이 하셨어요. 배설 한참 많이 하시다가 50대 중반에 모함을 받아요. 지금도 보면 당이 있지요.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있고 그런 당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당에서 이 할아버지 원래 그 전쟁의 영웅들은 전부 다 명대로 못 살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도 뒤에는 그 보상을 거의 못 받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아주 공이 있는데도 대기 종군을 2번 하도록 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끝나고 난 뒤에 한참 간직을 했는데 50대 중반에 그런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해가지고 옥에서 마지막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기 전에 아들 둘이를 불러요. 동생하고 서희를 불러서 옥에서 너희 둘이는 저 진주에 가서 살아라. 진주에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진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주정가가 그때부터 진주를 내려왔어요. 이게 농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1624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아들 둘이 불러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 의정부에 가면 산소가 있어요. 의정부에 장사를 모시고 그때는 3년상을 하는 겁니다. 3년상을 아들 둘이하고 동생하고 하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상복을 입은 채로 진주로 오셨어요. 진주로 오셔가지고 진주에서 어디 살았느냐 하면 옥봉동 있죠. 봉곡동 있죠. 예, 봉곡동 그 부근에서 살았어요. 봉곡동, 옥봉동 그 부근에 살고, 또, 그 다음에 또, 봉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봉강이라는 데가. 봉강이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사시다가, 큰아들 자손들은 기곡으로 들어갔고, 기곡으로 들어갔고요. 작은 아들이 요입니다. 요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동생 자손들은 저 산청으로 들어가셨어요. 지리산 밑으로. 그래가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가오서원에 모시는 분은 우리 추이원 농보 정문부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던 분들은 진주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 사시다가 또 몇백 년 흐르는 그 과정에서 큰아들은 저 진양호 안에 기곡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여기 오고 자기 동생은 산청으로 그렇게 살아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